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최재현 교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1급 필기 기출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필터 문제, 시험에 안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죠. 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항상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자, 자동 필터는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고급 필터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반드시 들어있는 것들 항상 물음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필드명 넣었던 것 같은데 필드명이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 자동 필드에서 여러 필드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 필드간은 오화 조건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필드간. 이게 대체 뭔 소리냐? 필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드 바로 옆에다가 붙였느냐 아니면 행을 달리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붙여서 하는 경우에는 AND 조건이 되고, 그렇죠? 행을 달리하면 아시다시피 오화 조건이 됩니다.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의 필기 시험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다? 라고 하면 글을 보면서 결과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된다. 그만큼 엑셀하고 아주 익숙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4번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엑셀하고 친한 만큼의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필터에서 필드명이 주어져야 돼요. 필드명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드명을 언제 안 씁니까? 라고 하면 함수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다른 걸 입력해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의 조건을 연달아 설정하면 이건 AND더라 라고 하는 것들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정렬도 고급 필터 그리고 조건부 서식의 만큼이나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렬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습니까? 다 옵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역시 그냥 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공부하죠? 저는 엑셀을 처음 공부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열어놓고요. 실습 파일 열어놓고 이건 실습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엑셀을 실행시켜 놓고요. 엑셀의 화면을 눈에다 넣어가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데이터 정렬 창을 열어놓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왜 틀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단순하게 텍스트에서 내가 이걸 왜 하고 밑줄 그어놓고 이건 틀렸어 라고 정리하는 것보다 화면을 눈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 안에 다른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한 열 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다.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을 선택한 경우에 기본 정렬 순서는 위의 표시다. 자, 이게 위의 표시인지 가운데 표시인지 아래 표시인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또는 옵션에서 옵션의 방향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선택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대체 모른다면 찍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위쪽에서 아래쪽 진행되는 것은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열 단위로,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 설정 시에만 옵션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설에서만 여러분들이 보거나 제 말만 들어가지고는 기억하는 게 어렵다. 어떻게 알아? 정렬 메뉴를 클릭해 놓고 옵션들의 창들을 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 번쯤 봐야 한다. 더 좋은 건 뭐다? 정렬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정렬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어 봤니?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만들어 봤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세를 반드시 지정해야 돼. 이 반드시 나오면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세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하나의 테이블을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정의하면 셀 참조 주소 대신 정의된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된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으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다 옵션 이름이죠. 그쵸? 이 중에서 대체 뭐가 옳지 않은 겁니까? 그쵸? 옳은 것도 이게 왜 옳은 건지 모른다면 반드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여러 가지고 옵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나오면 의심부터 해라. 세상에 전부 다인 경우는 거의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세를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세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오류가 뜹니다. 그러니까 뭐가 요약 보고서가 아니라 해당되는 설명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저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엑셀 필기 문제 보고 답 체크하고 문제 보고 답 체크하고 해설 보고 우리가 무슨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컴퓨터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런 부분들을 틀리게 내서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들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봤더니 다음 중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셀 스타일이 어디에 있는 메뉴인지 머릿속으로 안 떠오르신 분들은 당장 뭐부터 해요? 엑셀의 메뉴부터 확인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자, 셀 스타일은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의 정의된 서식의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 편리하다. 기본 제공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여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에 해당 셀에는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된다. 특정 셀을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실습 문제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죠.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셀 스타일을 수정하면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야 됩니까?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수정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스타일을 수정하면 스타일을 다시 적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반영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엑셀의 중요한 포인트죠. 엑셀을 한번 적용해 두면 그렇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일을 소위 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서 엑셀만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냐면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해보지 않았고 문제를 풀고 답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창 하나를 같이 띄워놓고 듀얼로 모니터를 띄워놓고 문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엑셀 창 같이 띄워드리면서 제가 일일이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해당 특강이 완료되는 만큼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모니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듀얼로 창 띄워놓고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문제는 엑셀 실습 문제에서도 거의 100% 출제가 되는 대단한 기출 문제,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투덜거리는 문제. 그래서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는 그만큼 여러 번 실습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 위치는 A1 셀, 행 레이블은 A3 셀에서 시작한다. 뭔 소리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필터가 제거된다. 다시 말하면 모두 지우기는 얘네들을 지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벗 테이블 옵션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빈 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빈 셀에 원하는 값들을 지정하는 옵션이 있는 것 매우 중요한 옵션인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으셨습니까? 도대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자, 하위 데이터 집합에서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가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않는다가 아니라 가능하다예요. 원하는 정보를 강조할 수도 있고 조건부 서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쵸? 귀로만 들으면, 그쵸?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더니 여러분 얼굴만한 딸기가 있어요. 아, 세상에 사람 얼굴만한 딸기가 어딨어? 본 적이 없으면 딸기가 우리가 얼굴만한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아이 몸뚱이만한 호박이 있어.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엑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엑셀은 실습부터 공부해라. 실습부터 공부해서 해당되는 메뉴 기억하고 옵션 기억하고 여러 번의 실습을 통해서 이 용어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필기 봐. 그렇지 않으면 엑셀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수도 없이 아마 공부해 보셨을 거고요. 엑셀의 모든 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있는 문제가 바로 이하입니다. 자, 입력 데이터가 0이고 표시 형식이 이런 경우에 표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샵 표시, 그렇죠? 0 표시, 물음표 표시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엑셀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샵, 쉼표, 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찍은 경우와 쉼표를 찍은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등을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점과 쉼표를 구분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체 왜 3번이 틀렸나요? 그렇죠? 도대체 샵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자, 대략 123.456에서 샵이었으니까 그렇죠? 반올림하는 거네. 그러면 100.000000이 존재하는데 0에서 반올림하면 0 아니야? 그러면 두 자리까지 표현하니까 00은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샵은 의미가 없는 0은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 1번도 같은 맥락인 거죠. 0을 입력했는데 표시 형식에 샵을 넣었더니 왜 아무것도 안 보여줘? 난 0을 넣었는데. 샵은 의미가 없는 숫자는 표시하지 않는다예요. 여기선 빠져있지만 쉼표를 만약에 마지막에다가 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쉼표를 자릿수 표기 이렇게 하면 그쵸? 1, 2, 쉼표 4, 5, 6, 3, 4, 5 그래서 12,345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쉼표를 뒤에다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에서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쉼표를 마지막에다 땅 찍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45가 날아가고 12로 표기가 됩니다. 그쵸? 천단위 표기 단위로 우리는 숫자를 표시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만약에 1, 2, 6, 4, 5 뭐 이렇게 돼 있다면 13으로 표기가 되겠죠. 반올림에서.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할 때 이게 왜 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엑셀의 풀이집들 여러 번 읽고 눈에 넣어두는 것보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보여지는 것, 즉 여러분들이 실제 입력창에다 넣었을 때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결과물이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내가 입력한 것과 보여주는 것들이 달라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더라. 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다르게 표시할 것인가가 바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죠. 자, 그래서 1, 2, 3.456이 왜 샵이 그쵸? 1, 2, 3.5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쵸? 1, 2, 3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줄 건데 이게 왜 1, 2, 3.4가 아니라 1, 2, 3.5가 됩니까? 4, 5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렸기 때문인 거죠. 그쵸? 소점 첫째 자리까지 있을 때 밑에 걸 확인하고 걔가 반올림이 돼야 되면 올라가서 자리값을 표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100까지만 표기가 되고 00은 어디로 갔니? 그쵸? 왜 안 보여? 라고 하는. 그렇다면 점이라도 보여줘야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는다. 그쵸?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쵸? 자릿수 표기 그리고 의미 있냐 없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표와
그쵸? 그리고 숫자 0을 넣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지정 표시 형식, 그리고 양수, 음수, 그리고 양수, 음수 순서대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어떻게 알지가 아니라 하다 보면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고 문제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엑셀에서는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문자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인 경우와 문자인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숫자는 계산이 가능하고요. 문자는 계산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날짜와 또는 그렇죠, 요일 뭐 이런 것들은 대체 숫자입니까? 아니면 문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것들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월 다음에 화 다음에 수 다음에 목,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그 코딩이 존재하고 있는 그 나루의 패턴과 숫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건 당연히 문자예요. 숫자와 문자인 경우에 문자인데 이 문자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 경우는 어떻게 증가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뭐만 옳고 뭐는 틀리니?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네가 답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가 왜 옳은지 등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숫자를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씩 증가해요. 숫자와 문자를 드래그하면 역시 걔들 중에 숫자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계산 가능합니까? 그럼 얘들은 숫자인가요?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날짜는 각각의 기준점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00년 1월 1일이 엑셀의 첫 번째 날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하나씩 늘리면 거기에 숫자들이 더해지면서 거기에 맞는 매칭된 숫자들이 날짜로 변경돼서 서식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날짜와 날짜를 더해서 구하면 얘들의 이상한 날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더하기 날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날짜,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와 제가 태어난 날짜를 두 개를 더하면 숫자가 나와요. 뭐지? 가 아니라 해당되는 날짜의 의미가 얘는 계산해서 기계적으로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드래그하거나 시간을 드래그하면 하루씩 또는 한 1시간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1시간씩 늘어난다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경우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 이게 복사가 되는 것인지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패턴들, 그쵸, 텍스트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 중 셀 포인트 이동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lt 페이지 다운, 그쵸, Alt 페이지 업, Alt 그리고 컨트롤과에 대한 조합, 이런 부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친 경우, 그쵸, 이런 경우, Alt 키 치고 엔터 킨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등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뭐지?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도대체 눌렀을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기계적으로 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셀을 다루다 보면 어떻게 하면 얘들을 빠르게 해당되는 위치로 페이지를 이동시킬 것인가, 또는 시트를 이동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소위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눈이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의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이 Alt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현재 시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이동한다. 아니에요. Alt가 아니라, 그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에요. 즉, 시트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을 하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Alt 키를 누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면을 이동시켜요. 그럼 Alt 페이지 다운만 있습니까? Alt 페이지 업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하는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하는 경우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컨트롤 Alt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하면 뭐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학생님들이 계시는데 해보세요.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건 저도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요? 찍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찍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 자, A9 셀에서 수식 offset B3 마이너스 1, 2를 입력하면 B3 그쵸? 영문과에 가서 마이너스 1 쉼표 2를 입력한 경우에 그쵸? 결과값을 찾아서 입력하래요.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면 냉큼 찾을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뭘 찾아라 라고 하는지를 모르면 이게 대체 학생의 성명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주소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 그쵸? 주소도 서울인지 고향인지 또는 윤혜준지 박태훈인지 다시 말하면 윤혜주 고향 박태훈 서울 그쵸? 이 중에서 대체 뭘 찾으라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B3 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문과예요. 대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함수에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함수 offset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참조 위치 숫자에 따른 위아래 이동, 숫자에 따른 좌우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 기준하는 점을 놓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위쪽으로 자, 거기 뭐가 있니? 자, 대답해봐. 이렇게. 자, 근데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 찍는 방법밖에 없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찍으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알고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보면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 편하라고 해서 함수를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함수를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함수들에 대해서만큼 챙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얘는 왜 보여주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 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연습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막 컨트롤 그룹일 겁니다. 그렇죠? 삽입 모드에서 눌러가지고 해봤을 거고 디자인 모드 눌러서도 해봤을 거고 속성 설정하는 거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찾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읽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당되는 메뉴를 눌렀더니 뭐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 양식 컨트롤, 엑스백 컨트롤,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을 실행하지 않지만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액티브엑스 컨트롤은요. 매크로 동작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 동작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면 쉬운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쟤도 됐던 것 같은데 얘도 되나? 이러면 이 문제의 답이 요원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매크로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다.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가 가능하다. 그렇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엑셀의 실습 문제에서도 프로시저 문제 나오죠. 그렇죠? 자,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에 A1 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제. 자, 테스트 제로. until 테스트가 10보다 클 때까지 두 until 문을 돌려서 테스트 문에다가 그쵸? 테스트 일식을 돌려서 계속 루프 문으로 돌릴 거예요. 자, 그때 이제 range 1에다가 테스트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리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0부터 시작해서 1부터 돌려가지고 더할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더하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쵸? 테스트 값이 얼마가 될 때 이 루프문을 빠져나올 것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답 찾았어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이 설마 55를 선택한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테스트 값을 계속해서 일씩 올려서 그 일씩 올려진 테스트 값이 얼마인지를 리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A1 셀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판단할 게 아니라
쭉 쫓아가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쵸? 왜? 10인 경우에는 그쵸? 10보다 큰 게 아니니까 루프분이 한 번 더 돌죠. 그래서 10 더하기 1이 했을 때 11이 되고 나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until문 뭐죠?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구문은 랭귀지 처음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 안에서 모두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10과 10을 비교했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 정도는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RST에 대한 각 수식의 결과값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small, average, large, small. 자, 여기서 함수 중첩된 부분들도 보여지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돌렸을 때 자, 여기에서 뭘 찾으라는 거냐? 라고 하는 A1부터 G1까지. 그쵸? A1부터 G1은 얘들의 범위를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엑셀 문제들은 항상 데이터를 보고 함수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쵸? 다행히 얘들이 소팅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small이라고 하는 것. 그쵸? 그리고 large라고 하는 것. 큰 거에서 다섯 번째냐? 다섯 번째로 큰 거냐? 아니, 작은 거에서 다섯 번째로 큰 걸 얘기하는 거, 큰 걸 다섯 번째로 얘기하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알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쵸? A1에서 G1 중 스몰의 경우에는 세 번째로 작은 숫자예요. 라지의 경우에는 그쵸? 다섯 번째로 큰 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세어봤더니 그쵸? 아, 작은 숫자 5개의 숫자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맞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리더빌리티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정도의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수에 중첩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첩부터 공부하셔야죠. 자, 역시나 함수에 대한 해석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RST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자, 즉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야.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수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해당되는 코드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찾아가지고 결과값을 반영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그쵸? 예를 들어서 자, 미드 함수를 사용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 미드라고 하는 건 중간에서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쵸? 해당되는 값이 얼마일 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를 봤더니 2 또는 4인 경우에 그쵸? 첫 번째, 8번째 텍스트가 이게 8번째가 맞나? 라고 의문이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하이픈도 문자 숫자로 포함시킨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8번째에서 그 첫 한 글자가 2 또는 4면 걘 여자니 남자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계속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쵸? 여기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true냐 false냐에 대한 위치 문제를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등은 해당되는 거에 인수값에서 옵션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그쵸? 미드 값을 넣고 밸류를 찾아서 모드, 그쵸? 몫을 돌렸더니 그쵸? 우리가 모드라고 하는 것의 나머지 값이 0이다라는 건 짝수라는 뜻이에요. 짝수에서 0이란 얘기는 여자가 나오면 참이면 여자가 먼저, 그렇지 않으면 남자인 건데, 그죠?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몰라서가 인 경우도 있고, 그 논리적 구조를 몰라서 인 경우도 있는데, 얘는 구조와 함수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드라고 하는 함수가, 그쵸? 나머지 값을 찾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2로 나누어서 0이라는 것은 곧 짝수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짝수는 곧 여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른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 그렇죠. 역시 계산 함수 문제는 산 넘어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다음과 같이 RST의 국적별 영화장도 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B12셀, B12셀에다가
작성해야 할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썸함수, 카운트 함수의 안에 if 함수를 중첩했을 때 중간에 그쵸? 별표가 들어있는 경우, 쉼표가 되어 있는 경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and면 별표, or하면 플러스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범위와 조건을 묻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달러 표시, 즉 다시 말하면 참조에 대한 옵션이 큰 무리는 없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쵸, 참조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구조를 묻고 있죠. 그쵸? 뭐 전부 다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그쵸, 이 배열 수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실습에서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논리의 곱은 true면 1, false면 그 외값입니다. 보통 우리가 true 1, false 0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false는 1이 아닌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um 함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if 조건 1, 0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지 등을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um에 대한 조건과 조건인 경우에 조건 2개 이상일 때 그쵸, 곱하기 1 또한 생략이 가능해. 이런 부분들 카운트에 있어서 카운트는 반드시 if가 포함되어야 되고 맨 뒤에 0을 쓸 수 없다. 이런 정도 체크만 좀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만큼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것들을 한 번에 몽땅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각각의 것들과 관련된 실습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더라.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패턴들을 기억하는 게 포인트다. 자, 15번 문제 다음 중 이름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름 상자는 우리가 참조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름 상자가 뭐야? 그래서 수식 입력창 옆에 붙어 있는 왼쪽에 있는 아이고요. 이름 상자를 쓰는 방법 또는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들, 뭐 정의된 이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엑셀 교재의 기본 실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경우에 마지막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가 됩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름 상자에 누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알고 있니? 우리가 익숙하게 그쵸? 매번 클릭해서 보는 것들 중에서 얘가 거기에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 결과물이 거기에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능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차트의 종류가 표시가 됩니까? 이게 종류가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쵸? 차트 1, 2가 표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름 상자예요. 차트의 종류가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걔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차트 1, 차트 2 이렇게 차트의 이름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종류가 표시가 이름 상자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차트를 클릭했을 때 이름 상자에 뭐가 표시되는지를 한 번쯤 눈여겨서 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화면 확대 축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확대 축소에 있어서 미니멈의 숫자, 맥시멈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아주 그쵸. 우리나라 시험은 디테일의 끝입니다. 끝. 그쵸? 그래서 도대체 얘가 이렇게도 보이냐?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 파악하고 한 번쯤 눈여겨서 옵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문서의 모든 시트에 자동 적용됩니까? 화면의 확대 축소가 화면에 보이는 상대만을 확대 축소하는 겁니까? 인쇄시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에 스크롤 위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 아래로 내리면 화면 축소됩니까? 뭐 우리가 화면 확대 축소는 마우스로 뭐 하는 것들인데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는 건지 알트 키를 누르고 하는 건지 그쵸?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엑셀의 대표적으로 확대 축소 기능은 쉬운 문제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 설정 확대 축소 배율이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적용됩니까? 아니죠. 해당 시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시트에서 내가 이 화면을 키우고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렇죠? 몽땅 줄었다 몽땅 들었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모든 시트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에 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뭔가를 입력하거나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를 해보셨다면 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7번.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엑셀 작업하면서 실제로 인쇄를 많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은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출력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료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인쇄 기능이 그만큼 좀 복잡해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뽑고 그리고 워드도 뽑지만 엑셀을 인쇄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쇄 기능 글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 시험에는 종종 나온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눈금선이 인쇄되지 않지만 인쇄대로 설정할 수 있느냐? 아니 화면에 보이는 건 아는데 이거 뽑을 때 이게 모는 종이처럼 나오게 할 수 있어? 글쎄다. 그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셀을 테두리 포함해서 인쇄. 테두리도 인쇄가 됐었어? 인쇄보기 인쇄에서 화면 표시하는 단축키 컨트롤 F2? 컨트롤 F1, F2 이게 다 있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겁니다.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시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그쵸? 이런 게 됐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단순하게 시험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재미로 정리를 하시면 너무 지루지 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쇄는 텍스트만 인쇄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뭐 해설이 너무 짧긴 하지만 세상에 테두리까지 인쇄가 되다니요.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오바다. 이런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차트에 사용한 데이터 전체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행렬 전환을 클릭해서 가로 항목 추계 데이터 계열과 범례 항목 계열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범례에서 표시되는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위나 열의 데이터 차트에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옳은 것들이 3개, 옳지 않은 게 하나. 다 옳은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선택했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차트 도구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옵션이 바뀌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뭘로 바꾸냐? 범례에서도 바꿀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범례는요. 자, 관련된 문제 해설을 드리면 차트 선택 디자인 데이터 선택에서 데이터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데이터 순서를 바꾸는 것은 데이터 선택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례에서는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그래서 왜 있는지 왜 없는지 등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울 것이 아니고요. 눈여겨보고 또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물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쵸? 해석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위나 열의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죠. 그리고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위나 열의 데이터 차트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데이터 원본 선택이나 숨겨진 셀에서 설정 가능하다. 그리고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 행위나 열을 숨기면 차트에 자동 반영되죠. 자, 이런 차트에서 단순하게 그냥 뭘 추가하고 옵션 변경하는 뿐만 아니라요. 차트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실습들을 해봤어야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를 올리는 것이 엑셀 필기 문제의 포인트다.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와 같은 의미죠. 자, 19번 같은 문제는 거의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를 비교할 거예요. 또 분석할 거예요. 라고 할 때 비효율적이다. 이게 우리말로 좀 어려울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뭘 쓰든 상관없긴 하지만 그걸로 표현했을 때 그게
정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축약이 목적이죠. 정보를 압축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인데 막대형 차트는 이게 누적 세로막대형이든 가로 세로막대형이든 그쵸? 막대형 차트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죠? 막대는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꺾은 선형은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죠?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대한 기울기를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가 꺾은 선을 그리죠. 자, 그럼 막대도 막대인데 이게 누적이냐 누적 아니냐 이런 것들에 과연 정보 축약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원형 차트, 보통 우리가 원형이라고 부르는 걸 서양 사람들 그걸 파이 차트라고 부르는데 파이 차트는 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크기 비교냐 아니면 비율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원형 대 가로막대 라고 하는 것, 그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 자,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의 경우에는 그쵸? 항목 간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역시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적한다는 얘기가 뭐야? 라고 하면 자료가 누적돼서 막대 하나로 보여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확인하고자 할 때 표현하죠. 근데 그 추세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쵸? 정확하게 그 위치 인지에 대한 위치 값들을 파악하고자 할 때 표식을 넣고 표식을 없애기도 하죠. 자, 원형 대 가로막대. 원형은 비율을, 가로막대는 세로든 가로든 간에 크기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묶은 가로막대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묶은 가로막대형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셔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X축은 수직, Y축은 수평인 막대형 그래프가 서로 붙어있는 구조를 묶은 가로막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의 목적이 뭐예요?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이나 하나의 막대형 그래프와 같은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래프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20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는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이 뭐죠? 라고 하면 엑셀의 리본 메뉴, 데이터 입력하는 창,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아주 작은 상태 표시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 표시줄에 나와 있는 그쵸? 내용들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영역 중에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숫자,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숫자, 선택한 영역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숫자, 선택한 영역의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그쵸? 저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거기에 있나? 예, 해보셔야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와,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숫자라고 하는 것들은 카운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그쵸? 자, 그래서 자동 계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균, 개수, 숫자, 셀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 등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가 입력된 셀만을 카운트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공백을 제외한 문자, 숫자가 입력된 전체 개수를 구하거나 숫자만 입력된 개수는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자만 있는 것들을 따로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요. 공백이 몇 개 있는지, 그렇죠? 공백을 제외한 문자는 몇 개가 있는지, 숫자가 입력된 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카운팅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카운트 함수의 일부가 상태 표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세주고 누구는 안 세주냐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들은 제외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요 제시된 문제들만은 푼다고 해서 역시 합격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엑셀의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기능들을 실제로 해보고 눈에다 익히면서 해당되는 텍스트가 이렇게 표현되구나라고 하는 패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 전해드리면서 본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